아들아, 먹고 사는 일에 치여 문화적 안목을 버린 채 하루하루 밥벌레처럼 살아가는 세속의 삶을 경계해야 할 것이야. 삶의 근원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은 어디서 찾을까? 기쁨은 거창하고 멋진 것 속에 있지 않고 사소한 관찰과 미묘한 계절의 변화 속에 숨어 있음이라.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의 정약용의 여인들 마지막 회를 올립니다. 워낙 길어서 모두 전하기는 무리일 듯해 제 마음 깊이 와닿은 대목, 특히 다산과 아들의 관계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저 최고의 학자이자 고난을 걸음 삼아 방대한 저서를 남긴 이른바 존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너무 엄하고 기대 또한 과한 아버지였던 듯합니다. 사는 데 치여 학문에 소홀한 아들들보다 아전의 자식이지만 우직하게 공부하는 황상 쪽에 마음이 기우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모 자식은 사랑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사이인 모양입니다. 마지막 회이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짬짬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마지막 회. 다산의 아들 노릇. 약용은 아내 혜완이 보내온 5폭 비단 치마를 펴서 다림질한 뒤 마름질했다. 한 폭을 3등분하고 길이는 5쪽으로 나누었다. 도합 46쪽을 만들어 힘을 실어줄 한지로 배접했다. 풀을 발라 비단을 붙인 다음 다리미로 눌러주자 빳빳해졌다. 그런 다음 삶에 대한 철학과 인생 지침을 적었다. 나는 너희에게 눈과 밭을 넘겨줄 만한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2 글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 하나는 부지런할 근, 다른 하나는 검소할 검이다. 근검, 이 2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 나을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항아리가 대체로 완전해도 구멍 하나만 있으면 못 쓰듯이 모든 말을 다 미덥게 하다가도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도깨비처럼 되니 늘 말조심을 해라. 소소한 당부밖에 할 수 없었다. 피족의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흙으로 돌아가 벼를 심고 보리를 심어 생계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라 말할 수밖에. 학연이 28, 둘째 학교가 25, 펄펄 날아다녀야 할 청춘에게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부탁은 가증스럽고 민망했다. 닭싸움이 동티였다. 학교가 제안했고 학연이 못 이기는 채 응했다. 말렸어야 했는데 나른한 오후의 무료함이 등살을 부렸다. 형, 실한 놈으로 하나 골라 잡아요. 닭싸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어떤 놈이 싼팬가? 학교가 100개 수탉이 힘이 세고 날렵하다고 권했다. 양계는 학교가 전담하는 분야여서 학연은 좋은 닭과 여린 닭을 구별할 줄도 몰랐다. 학교가 황계 수탉을 안고 자랑했다. 학교의 황색 장닭은 벼시 붉고 우람하고 우뚝 서 있는 모양새가 군계 일학이었다. 그런데 백색 수탉하고 맞붙은 하규의 황계 장닭이 벼시 쪼이면서
걸음 쳤다. 예상 밖이었다. 황계의 참패가 확실했다. 하규는 그만하자는 학연의 말을 귓등으로 날린 채 삼세판이라고 우겼다. 황계가 뜯기고 찔려 비실거릴 때 약용이 기침을 하고 나섰다. 왼손에 죽비가 들려 있었다. 하규의 등대기에 죽비가 날아갔다. 상처를 입고 빌빌대던 황계가 픽 쓰러졌다. 또 한 차례 죽비가 휘돌아 쳤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의기소침해진 하규가 속으로 구시렁거렸다. 강진 초당에 갔을 때도 그랬다. 아전의 자식 황상하고 비교하면서 눈길을 세웠다. 섭섭하다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날 말타기가 서툰 하규는 이틀 동안 길들지 않는 조랑말하고 실랑이 치느라 등뼈가 휘어질 듯 고단했다. 버선발도 눅눅했다. 옷 벗고 씻어야지 하는 아비의 명령에 떨어지기만을 고대하던 하규는 눈을 내리 깔았다. 아비는 아들의 긴 여정의 피로를 배려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편지에서도 일렀지만 배족이라 스스로 포기하고 독서를 멀리하면 심성은 조악해지고 행동은 거칠어져 천덕꾸러기를 면치 못하느니라. 그럴수록 다독이고 수양해야 세상의 굴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다. 아비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 하규는 머리를 조아리며 예, 아버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양반 다리를 풀었다. 발이 저렸다. 막노동으로 방치한 몇 년 동안 양반 다리로 길들여졌던 몸의 습관이 풀렸다. 몸을 흙바닥에서 함부로 굴리면서 조이고 가누어야 한다는 선비의 품격은 물속에서 숨을 참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농사를 지으면서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친의 엄한 지시에 은근히 반발이 일었다. 하규가 꼼지락거렸다. 그가 그런 하규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찌 저리 촐싹거리는가. 나이 들수록 하규는 외탁을 해서 골격이나 얼굴선이 각지고 날카로웠다. 자신하고는 손끝 하나 닮지 않은 하규를 볼 때마다 그는 비긋이 미소가 깨물렸다. 부모 가운데 강성 쪽의 인자를 담는다는 말이 생각나서였다. 아버님, 건강해 빕니다.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염려 놓으시라 편지 올리겠습니다. 약용이 10개 우려낸 생강차를 따라 아들에게 건네면서 물었다. 너희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더냐? 한시도 몸을 가만두시지 않고 움직이십니다. 농아를 보내고는 말씀이 줄어들고 며느리들하고의 담소도 귀찮아하십니다. 약용이 하규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드문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살의 접촉에 서툰 집안 내력이어서 그랬을까. 하규가 얼른 찻잔을 집어들었다. 손이 어찌 이리 찬가. 맥도 빠르고. 하규가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새 허리가 접혀 있었던가. 그의 매운 눈길이 아들의 허물어진 자세를 훑어내리고 있었다. 앉음새는 반듯하고 곧아야 했다. 어깨에서 척추로 흐르는 등뼈가 수직으로 곧아야 하며 눈길은 상대의 두 눈을 직시해야 군자의 앉음새라 일렀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꽁무니를 빼듯이 방문을 열고 나가는데 부친의 목소리가 밟혔다. 1시간도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어찌 독서를 한단 말이냐. 하규는 등이 시렸다. 양계의 농사까지 하는 주제의 독서라니. 우리 아버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 섭섭함이 울컥 치밀었다. 늘 그랬다. 공부를, 몸가짐을, 마음가짐의 목소리의 높낮이와 얼굴 표정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자신의 작품으로 조율하려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인정해 주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버릇만 고쳐주면 될 것이었다. 하규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잔가시가 일어 걱실거렸다. 그는 문지방을 딛고 나가는 하규의 거친 몸놀림에 미간이 구겨졌다. 저런 버르장머리. 동문 밖 매반가 뒷방 시절 학연이 다녀갔다. 그는 늘 아들하고 제자들을 나란히 앉혀두고 눈마름질을 했다. 황상의 옆에 앉아있던 학연은 자주 몸을 비틀었고 손으로 머리를 극적거리거나 귓밥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마땅치 않았다. 황상은 아전의 자식으로 본데없이 자랐음에도 몸가짐이나 말하는 태도가 반듯했다. 잠깐의 나들이에서도 학연은 그의 심사를 비틀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청명했다. 백년사까지 가볼까 나선 걸음이었다. 비온 뒤라 지렁이가 지천이었다. 앞장서서 걸어가던 학연이 발뿌리에 채인 지렁이를 거침없이 발로 뭉갰다. 상은 요리조리 피해서 걸었다. 야경이 돌뿌리에 채어 비명을 지르는 학연의 촐싹거림에 고개를 돌렸다. 속으로 한탄했다. 어찌 저리 경박하단 말인가. 첫 아이라 너무 아껴 키운 탓도 있을 것이었다. 상이 가고 난 다음 학연이 물었다. 아버님, 제가 못마땅하신 거죠? 비온 뒤 하늘에는 조각비 구름이 목가솜처럼 엉겨 있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야경은 책상 앞에 정조한 채 눈을 감았다. 학연이 부자 사이에 엉긴 침묵을 살짝 걷어냈다. 대우를 건너실 때 아버님이 누구 손을 붙잡았는지, 누구의 팔소매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야경이 엉뚱하긴 하는 눈으로 학연을 쳐다보았다. 학연은 웃지 않았다. 얇은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다. 비가 와서 도랑물이 넘실거렸다. 물살이 급했고 굳은 정강이가 거센 물살에 휘둘렸다. 상이 얼른 그의 겨드랑이 아래 팔을 넣어 부축했다. 상의 거침없는 거동에 학연이 잠시 주춤거렸다. 떠밀린 듯 비켜서 있던 학연이 그제야 부친의 팔을 잡았다. 잡아당기는 힘살에 당겨 도랑 가운데서 그가 비틀거렸다. 학연이 어설프게 붙잡은 손을 그가 살짝 내쳤다. 그걸 두고 학연이 꼬집는 말이었다. 야경이 책갈피를 팔랑팔랑 넘겼다. 잠시 둥실거리던 학연이 자리를 털고 밖으로 나갔다.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글자를 읽고 있던 건 아니었다. 학연의 말이 목에 걸렸다. 누구의 손을 붙잡았는지, 누구에게 의지해서 도랑을 건넜는지 학연의 질문에서 그는 두 가지 의도를 찾아냈다. 어떤 위기 속에서 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는 학연의 예리함은 뜻밖의 수학이었다. 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한 가지는 학연이 보여준 소외감과 비교의식이었다. 왠지 가슴이 저려들었다. 연민이었을 것이다. 학연이 이런 속내를 보인 적은 드물었다. 학유는 학연하고 또 달랐다. 선이 굵다고 해야 할까? 감정에 무딘 편이었다. 조금 심통스럽긴 해도 그는 고분거리는 큰아이보다 학유의 두둑한 배포가 눈에 안겨왔다. 이를 보고 들어온 야경이 흐트러진 책상을 보더니 혀를 찼다. 좋은 버릇은 아니구나. 아비의 책장을 뒤적거린 게냐? 아닙니다. 학유가 손을 방바닥에 대고 뒤로 물러왔는데 야경이 불시에 물었다. 내 손이 그게 무엇이냐? 학유는 두 손을 무릎 밑에 감췄다. 손톱에 낀 거무스름한 떼국이었다. 흙을 만지고 햇볕에 그을린 손마디는 지저분했다. 16살 때부터 밭고랑을 타며 흙을 만졌다. 공부하라는 부친의 간곡한 서한을 받을 때마다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낮에 누덕으로 저녁 식후에는 무거운 눈꺼풀이 등잔불을
견디지 못했다. 씻고 오너라. 그의 목소리가 하규의 등을 밀어냈다. 야경이 씻으라고 아들을 내보낸 후 이부자리를 폈다. 새로 세답한 이부자리는 보송했다. 씻고 오겠다며 나간 하규는 1시경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용렬한 놈. 야경이 입안에 삼키면서 한숨을 쉬었다. 심기가 편치 않았다. 늘 좀 그랬다. 둘째인 하규에게는 가는 마음이 아렸다. 많이 보듬어 주지 못했고 공부도 봐주지 못했다. 하규는 방에 들어와 걷어올린 바짓단을 내리고 펴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주무세요 하고는 돌아 누웠다. 하규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는데 귀청이 뚫린 듯 소리가 몰려왔다. 문이 여닫히는 소리, 부친의 거친 숨소리까지. 질끈 감은 눈시울에 천군의 어둠이 덮어 눌렀지만 잠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면 일어나 밤을 뚫고 산으로 내달리고 싶었다. 쏟아내고 싶었다. 내장 속에 쌓여 서걱대는 말을 소리질러 토해냈으면 이대로는 잠이 들 것 같지 않았다. 형 학연이 이태 동안 보은 산방에서 아버지의 주역사전을 필사하고 돌아왔던 날 하규를 불러냈다. 자는 거야? 나와봐. 학연은 윗옷만 걸치고 나간 하규를 사랑채 굴뚝으로 끌고 갔다. 어릴 때부터 굴뚝 옆 얕은 층계에 앉아 속닥거렸다. 주로 부친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의기투합하는 형제는 굴뚝에 나란하게 앉아 심통을 까발리곤 했다. 하견은 후줄근해 보였다. 그 늘어지는 어깨를 하규의 어깨가 슬쩍 건드렸다. 왜 안 자고? 형 고단하지 않아? 3시가 넘은 것 같은데. 하견이 군방대에 담배를 쟁이고 부실돌로 불을 물었다. 느리게 다져 누르는 손끝에 힘이 느껴졌다. 가족들 앞에서 토해내지 못해 목구멍을 가득 메운 말의 부스러기를 쏟아낼 것 같은 기세였다. 그러지 않아도 오자마자 던져준 부친의 편지로 한두 마리 투덕거렸다. 양계에도 우아하고 저속하고 맑고 탁한 차이가 있음이라. 농서를 읽고 좋은 방법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이야. 색깔별로 나누어 해보고 횟대의 방향을 달리 해보는 것도 좋지 싶구나. 그리고 아들아, 시를 지어 닭의 정경을 묘사해 보려무나. 하규는 보던 편지를 놓고 일어났다. 하지만 부친의 편지를 읽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하규의 불퉁한 태도가 하견은 못마땅했다. 읽었으면 편지 안에 넣어둬야지. 내 편지를 누구 보고 잘 간수하라고 던지고 나가는 게야. 하규가 돌아섰다. 아버님 욕심이 과하세요. 농사일에 양계까지 하는 아들한테 시를 쓰라고요? 하견이 웃음기 없는 동생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았다. 시라기보다 양계를 계속할 처지라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겠지. 하견이 불시에 혹시 술 없을까? 주모님 제사 지낸 지 며칠 안 됐지? 어디 있을 거야? 형답지 않게 소곤거렸다. 광에 들어가 한참 뒤적거리던 하견이 술단지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이 찾으시면 어쩌려고요? 잔도 없고 안주도 없이 돌아가면서 마셨다. 굴뚝 옆댕이 좁은 턱에 걸터 앉아 술단지 바닥이 빌 때쯤 하견이 조끼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오리 성긴 3배 조각에 쌓인 인장이었다. 상의 선물이야. 애가 반듯하고 속이 깊어. 하규가 느물거렸다. 도장 3개에 넘어갔냐고요. 그냥 돌이잖아요. 하견이 이건 귀한 해남 황원석이야. 봐. 내 이름을 새겼어.
으스대듯 어깨까지 우쭐했다. 계속해서 상의 이름을 들먹였다. 본데 없이 자란 아전의 자식인데도 애가 말짱하더라고. 아버님이 아끼는 것도 근거 있음이야. 여간에서 누굴 칭찬하는 분이 아니었다. 과거를 보지 못하는 처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해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하규의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그 말이 가슴에 빗장을 질렀다. 과거를 볼 수 없는 패족으로 낙하한 처지를 형 학연하고 술을 마시면서 한탄했다. 하규가 입을 실룩거렸다. 항상 그 사람 눈구렁이 같지 않아요? 난 그런 느물거림은 딱 질색인데. 학연의 마음을 비틀었던 그 대목이었다. 황상에게 거는 부친의 애착이 손에 잡힐 듯했다. 학연이 입술을 오므렸다. 하규의 불평에 맞장으로 주절된다면 쏟아낼 말이 한 말은 넘을 것이었다. 하규가 앉음새를 고치며 말했다. 작약이 만개하고 조락하는 시기를 벼슬아치의 몇 단계로 비유하셨는데 아버님이 직접 관찰한 결과겠죠. 어딘가 건뜻 배틀님이 뵌 목소리였던가. 황상이 가림막을 치고 나섰다. 세상에 어디 작약만 그러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태어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작약의 한 해살이와 다르지 않은데 스승님 작약의 영고 성쇠는 다분히 자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작약이 혀를 통하게 하는 좋은 약재라는 말은 진솔 누부한테서 들었습니다. 상이 문득 말허리를 자르고 입술을 오므렸다. 그의 미간에 곤두선 빗긴 주름이 흠칫해서였다. 무슨 타박은 안 했다. 하규는 상의 무람한 대거리에 은근히 성이 났다. 이놈 봐라.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불끈했다. 그런데 부친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내뱉으려는 말을 삼켰다. 조금 전 굴진 주름이 환하게 펴진 부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유함을 담아내고 있었다. 상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얼마나 눈매가 매운지 한 가지 물어보마. 국화가 지닌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해보거라. 상이 목소리를 골랐다. 스승의 따가운 후려침인지도 몰랐다. 예, 국화는 서리 가을에 꽃을 피워내는 그 강인함이 지극합니다. 꽃망울이 터져 만개에 이르는 그 긴 서리바람 속에서도 꽃대를 지키는 그 도저한 아름다움은 차라리 처연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꽃잎 한 잎 한 잎마다 품은 농향의 기세는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번져 고단한 일상을 다독여 줍니다. 야경의 마른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상의 눈이 맵구나.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의 태도가 바로 독서의 끈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지. 야경이 방을 나섰다. 반을 채우지 못한 조승달이 구름을 빗나가며 흘렀다. 오후에 상이 술병하고 젓갈단지를 들고 왔다. 그의 젓가락이 굴젓갈 보시에 가는 것을 상이 손을 들어 말렸다. 간이 짜지는 않아도 진지부터 드셔야지 맨입으로 드시면 속에 간이 뱄니다. 하규가 쿡 웃었다. 맹랑한 배려였다. 자식인 자신이 가만히 있는데 상이 그의 건강을 짚어내며 중얼거렸다. 하규는 술잔 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뜬물 같은 농주사발에 무엇이 보일까만 하규는 이 자리에 녹아들지 못하는 자신의 이유 없는 긴장감이 불편했다. 상의 존재 때문인가? 이 자리가 편치 않은 것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관자놀이가 뜨거워졌다. 야경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는 속의 말로 이죽댔다. 버리고 취함은 취향이 아니라 신념일 뿐이다.
은유든 설명이든 상황의 질감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시의 속살이다. 약용은 초고 상태로 묵혀둔 목민심서를 들춰냈다. 하규의 한마디가 이렇게 어깨에 힘살을 뺄지는 미처 생각 못했다. 바람골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나가면 하규하고 마주칠지도 몰랐다. 녀석의 얼굴을 맞대는 순간 움켜쥐었던 속살이 터져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다. 언젠가 혜완이 말했다. 학연이나 하규 어느 쪽으로 저울대를 기울이지 마세요. 평평해야 합니다. 그가 냉큼 한마디를 날렸다. 내가 뭘 했지만 뭔가 캥기기는 했다. 학연이 그런 날 별인 평을 했다면 약용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감히 내가 뭘 안다고 나불거리느냐고 한 방을 날렸을지 모를 일이었다. 오늘 하규는 황상이 밭을 일구었다는 백적산에 들어가 볼 작정을 했다. 하규는 부친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에 마지 않는 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사이제 학동들이 오늘 상의 일속삼방 상냥식에 간다 하더이다. 소자도 다녀올까 합니다. 약용이 대번에 고개를 내저었다. 주역사전 마무리부터 해놓고 움직여야지. 작업하는 중간에 들썩이면 맥이 끊어지는데.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정 가고 싶으면 다녀오고. 하규는 예 하고는 소리 없이 웃었다.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부친이 학연을 대할 때의 그 의미 모를 엄숙함이 둘째인 자신을 대할 때에는 기묘한 나른함으로 깃드는 이유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맏자식에게 거는 기대도 한몫했을 것이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성큼 내딛는 하규를 무슨 수로 붙들어 맨단 말인가. 약용은 하규의 등을 보면서 들숨을 쉬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막막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큰아들 학연이 오른쪽 깃밥을 잡아 느리는 것을 볼 때, 그가 지시하고 따지고 명확한 보고를 원할 때 학연은 특별하게 부릅뜬 눈매로 소실점 없는 먼 눈길을 두리번거렸다. 몽롱하고도 아득한 하규의 눈을 보면서 그는 아차, 자신의 무의식의 송곳이 아들의 심장을 찔렀는지도 모른다며 긴장을 늦추었다. 자식 앞에서도 긴장의 날줄과 시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아비의 출구 없는 욕심이라니. 약용은 탄식했다. 의지가 된다거나 듬직하다거나 기특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애틋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여인들 마지막 회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